무기징역. 내가 여기서 죽으라고.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우진아. 한우진.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던 고성이는 방청석에 한우진을 발견하고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너 살렸잖아. 내 간 내놓고 너는 살았잖아. 판사님한테 가서 말 좀 해. 우리 엄마가 나 살렸다고. 은혜도 모르는 자식아.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사람들은 혀를 찾고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한우진은 그 소란 속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울부짖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우진은 고성이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천천히 그리고 냉정하게 고개를 돌려 등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완전한 결별의 선언이었습니다. 안 돼, 우진아, 가지 마. 나 좀 꺼내줘. 닫히는 법정 문 너머로 고성이의 처절한 비명이 사라질 때까지 네 사람은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욕망의 화신은 자신이 스스로 판 깊은 구덩이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간을 이식해주고도 결국 아들에게마저 외면당하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여자. 재벌가 회장에서 희대의 살인마로 추락한 고성이의 최후입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그녀가 가장 화려했던 바로 그 절정의 순간으로 돌아가 봅니다. 고성희 씨, 당신을 남편 박진석 회장과 27년 전 남편 한재석의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누군가 가온그룹 회장실의 평화를 날카롭게 가르는 외침이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성희는 가죽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새로운 회장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도심을 자신의 발 아래 둔 것처럼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급사하고 눈에 가시 갔던 아들 박성재를 저 밑바닥 사원실로 쫓아버린 뒤 이제야말로 온전한 자신의 세상이 왔다고 믿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녀의 입가에 맴돌던 승리의 미소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과 끝날 것 같지 않던 기쁨은 쾅하는 회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날아가 버렸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서울중앙지검 황경석 부장검사였습니다. 그는 죽은 박진석 회장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누구보다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으니까요. 고성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특유의 그 뻔뻔하고 교활한 가면을 다시 써버리더라고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치 불청객을 쫓아내려는 안주인처럼 도도하게 쏘아붙였습니다. 황 부장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남편을 잃은 미망인에게 와서 위로는 못할 망정 살인이라니요. 박 회장은 지병으로 떠났어요.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검찰만 모르나 보죠? 지금 당장 나가세요. 정식 고소하기 전에. 하지만 황경석 검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그들은 거친 손길로 고성희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고성희가 악을 쓰며 반항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는 막을 수 없었는데요. 그녀가 끌려나가면서 회장실 바닥에 떨어뜨린 만년필이 대구르르 굴러가는데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화려했던 날들이 추락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복도로 쏟아져 나왔고 고성희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가온그룹 회장이야. 박진석이 죽고 이 회사는 내 거라고. 너희들 내가 나가면 가만둘 것 같아? 그렇게 고성희는 검찰청으로 압송되었는데요.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가 터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증거는 없다고. 박진석의 시신은 이미 화장되었고 모든 게 완벽하게 처리됐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산 자들의 기억과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장면은 바뀌어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은 검찰청 특별조사실입니다. 철제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황경석 검사가 직접 나와 고성희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취조실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황경석 검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져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성희 씨, 당신은 박진석 회장이 지병으로 죽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시체 거만이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 회장 사망 직후 당신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서 거만의 김상진 의사의 처남 계좌로 3억 원이 이체됐더군요. 그 거만에 지금 옆방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벌써 자백했고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시신 색깔이 이상했다더군요. 일반적인 심장마비 환자와는 달리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고요. 독극물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고성이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돈거래 내역까지 파악했다고? 어떻게 알아냈지? 하지만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받아쳤죠. 돈, 그건 그냥 고생한 의료진에게 준 경력금이었어요. 그리고 시신 색깔. 사람이 죽으면 다 변하는 거 아닙니까? 억지 부리지 마세요. 당신, 거만이한테 무슨 협박을 한 거야? 황경석 검사는 예상했다는 듯 쓴웃음을 지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아주 은밀하고도 위험한 이야기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억지라. 그럼 이것도 억지일까요? 며칠 전 박 회장의 딸 박영라 양이 우리 쪽에 투서를 하나 보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 안을 꼭 풀어달라고요. 아주 구체적인 목격담이 담겨 있더군요. 2024년 12월 1일. 기억나십니까? 박영라 양은 그날 당신이 아버지 박진석에게 줄 쌍화차에 무언가를 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간 뒤 확인해 보니 그건 농약이었고 당신은 그 농약병을 화장대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다고 하더군요. 영라 양이 그걸 보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울면서 폭로했던 그날 밤의 기억, 당신 머릿속에도 생생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고성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잊고 있었던, 아니 잊고 싶었던 그날의 기억이 한 검사의 입을 통해 되살아났기 때문인데요. 그때 박진석이 격분해서 자기를 쫓아내려 했었고 자기는 아들 우진이 핑계를 대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었죠. 그 수모, 그 치욕.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영라, 그 쥐방울만한 게 감히. 그리곤 태연이 이렇게 말했죠. 제가 미우니까 지어낸 소설이에요. 농약이요. 그건 화초에 뿌리는 용도예요. 변명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경석 검사는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는데요. 그는 서류 봉투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고성이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27년 전 젊은 시절의 고성이와 그녀의 첫 번째 남편 한재석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박진석 회장 거는 그렇다 치죠. 그럼 이 남자는 어떻습니까? 한재석, 당신의 첫 번째 남편. 27년 전 그도 박진석 회장과 똑같은 증세로 사망했더군요. 호흡곤란, 구토, 그리고 심장마비, 그리고 시신의 변색까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가 죽자마자 당신이 수령한 보험금입니다. 당시 돈으로 12억,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보험을 무려 4개나 들어놨었더군요. 사망 시점이 다가올수록 집중적으로 가입된 고액 생명보험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27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반복된 당신의 치밀한 사냥이었을까요? 고성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올 만큼 세게 말이죠. 27년 전의 일은 완벽하게 묻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경찰도 단순 심장마비로 종결지었던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죽은 남편의 친구라는 검사가 그 무덤을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라는 생각에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증거 가져와. 소설 쓰지 말고 확실한 물증을 가져오란 말이야.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어. 시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보험금 탄 게 죄야? 남편이 죽어서 받은 돈으로 아들 키우며 산 게 죄냐고. 그녀의 발악이 조사실 벽을 때리고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황경석 검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차분하게 아주 잔인할 정도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요? 네, 당신 말대로 27년 전 시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증인은 있죠. 27년 전 당신 첫 남편을 살해했을 때 당신과 짰던 그 보험회사 직원, 그 사람이 얼마 전 보험 사기건으로 구속됐는데 이미 고성희 씨 당신과 벌인 일 이미 다 자백했어요. 또 옆방 조사실의 의사도 그렇고, 그리고 당신의 욕망을 위해 버리고 이용하려 했던 자식들 말입니다. 박성재, 박영라, 한우진, 지은호.
AP그룹 대표 이지혁까지. 이 네 사람이 지금 당신의 목을 조여올 증거들을 산더미처럼 가져왔습니다. 특히 지은호 씨가 당신의 과거 행적을 아주 샅샅이 뒤졌더군요. 당신이 한재석 씨를 죽일 때 사용했던 독극물 구매 경로, 당시 보험 설계사와의 녹취록까지 말입니다. 고성이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은호. 오랫동안 버린 그 아이가 자신의 과거를 캤다니. 그녀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경석 검사는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고성희 씨, 당신이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건 과거의 살인이 아닙니다. 현재 죽어가고 있는 당신 아들, 한우진 군입니다. 당신이 구속된 지금, 우진 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끔찍이 아끼는 척했던 아들이 당신의 죄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고 있다고요. 자, 이제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아들의 장례식도 못 가볼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죄를 인정하고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를 할 건지. 조사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고성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모성애. 아니요. 그녀에게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한 건 단 하나.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여서 내 인생을 다시 찾을까 하는 계산뿐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컵을 들이켜고는 아주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거래를 하죠, 검사님. 한편 병원에서는 또 다른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운 한우진은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는데요. 그의 곁에는 박성재와 지은호, 그리고 이지혁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진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흐릿한 눈으로 지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했죠.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끔찍한 죄를 알기에 그는 쌍둥이 동생인 은호의 간을 받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수없이 거부해왔었습니다. 은호야, 나 그냥 가게 해줘. 그 여자가 만든 이 지옥에서 나만 사라지면 돼. 우진의 힘없는 목소리에 지은호는 눈물을 쏟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살아야지. 엄마가 지은 죄는 엄마 몫이고 오빠는 살아야 할 거 아냐.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내일 당장 수술하자. 나 준비할게. 하지만 우진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너는. 절대 안 돼. 절대. 그런 소리 하려거든 나가.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영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는데요. 방금 검찰청에서 연락을 받은 참이었습니다. 우진 오빠, 엄마가 자백했어. 그리고 박영라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박성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라야, 무슨 일이야? 고성희가 뭐라고 했는데? 영라는 숨이 목에 찬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고성희가 제안한 그 비정한 거래에 대해 전했습니다. 엄마가 우진 오빠한테 간을 주겠대. 대신 형량을 줄여달라고 거래를 제안했어. 병실 안은 순식간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간을 주는 것이 당연한 모성애가 아니라 자신의 감옥살이 기간을 줄이기 위한 협상 카드로 쓰다니. 이지혁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고 박성재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여자군. 아들 목숨을 가지고 장사를 해. 하지만 분노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우진의 바이탈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의료진이 급하게 뛰어들어왔고 우진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악마의 거래라도 받아들여야만 우진을 살릴 수 있는 상황. 지은호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받자고. 그 여자가 무슨 의도든 상관없어. 오빠만 살면 돼. 오빠, 제발. 그 여자 간이라도 받아서 살아줘. 우리 두고 이렇게 가지 마. 그렇게 비극적인 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고성희는 특별형 집행정지로 병원에 이송되었는데요.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 대신 이걸로 최소 5년은 감형받을 수 있겠지 하는 계산적인 눈빛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이동 침대 위에서 그녀는 마주친 지은호를 보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는데요. 지은호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지만 오빠를 위해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네 사람은 말없이 그 불빛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수술이 끝나면 한우진은 살겠지만 그를 살린 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범죄자의 타협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고성이에 가는 한우진의 몸속에서 서식하며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취에서 깨어난 고성이를 기다리고 있는 건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다시 그녀를 올가매는 차가운 수갑이었습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병원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는데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까요? 마취에서 깨어난 고성이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걱정스러운 가족의 얼굴이 아니라 병실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교도관들의 차가운 등짝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의 통증을 느끼며 찡그린 얼굴로 눈을 떴지만 곧바로 상황을 파악하고는 신경질적으로 비상벨을 눌러댔습니다. 간호사가 뛰어오자마자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는 역시나 고성이라웠는데요. 내 변호사 불러요. 그리고 황경석 검사 오라고 해. 내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아들을 살렸는데 대우가 이게 뭐야? 특실로 옮겨달란 말이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황경석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끼가 서린 고성이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고성이 씨, 몸은 좀 괜찮습니까? 당신의 간은 다행히 아들 몸에 잘 안착했다고 하더군요. 고성이는 기다렸다는 듯 눈을 번뜩이며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에 신음했습니다. 그럼요, 누구 간인데. 내 아들 살렸으니까 약속 지키세요. 정상 참작, 감형. 그거 확실한 거죠? 탄원서도 다 받아놨을 테고. 황경석 검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접힌 신문 하나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두었는데요. 신문 일면에는 재벌가 살인마의 두 얼굴, 아들 목숨 담보로 형량 거래 시도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세상이 당신 뜻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당신의 간 이식을 참작은 하겠지만 그걸 반성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아들의 목숨마저 도구로 이용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거든요. 당신이 바라던 감형. 글쎄요. 2명을 살해하고 기업을 횡령한 죄가 간 반쪽 떼어줬다고 사라질까요? 고성이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갈기갈기 찢으며 발악했습니다. 내 놈들이 날 속였어. 내가 수술만 해주면 봐준다고 했잖아. 내 간 내놔. 도로 가져오란 말이야. 병실 안은 그녀의 비명과 저주로 가득 찼지만 황경석 검사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닫히는 문 뒤로 들려오는 고성이의 절규는 더 이상 권력자의 호령이 아닌 패배자의 단말마일 뿐이었습니다. 황경석 검사가 병실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복도 끝까지 고성이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는데요. 내 간 내놔. 도로 가져오란 말이야. 너희들이 날 속였어. 그녀의 절규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계산과 거래로만 살아온 여자가 자신의 신체 일부까지 떼어주는 가장 큰 베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는 처절한 패배감의 발로였죠. 병실 안에 고성이는 링거줄을 잡아뜯을 난동을 부리다 수술 부위의 극심한 통증에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바닥을 기며 그녀가 찾은 건 아들의 안부가 아닌 숨겨둔 비자금 장부가 적힌 수첩이었는데요. 끝까지 자신의 탐욕을 놓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은 차라리 기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교도관들이 들어와 그녀를 제지하자 고성이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도끼 어린 눈으로 그들을 쏘아붙였습니다. 너희들,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가온그룹 회장이야. 대한민국 검찰, 다 내 돈으로 밥 먹여 살렸어. 당장 변호인단 불러와. 하지만 그녀의 호통에 겁을 먹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화려한 회장실이 아니라 차가운 독방뿐이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고성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고용해 1심과 2심에서 사활을 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아들에게 간을 기증한 것은 모성애의 발로이며
이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이니 선처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드디어 대법원 최종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고성이는 지난 1년 사이 급격히 늙어버린 모습이었는데요. 화려했던 화장은 지워지고 깊게 패인 주름만이 그녀의 지난 욕망의 세월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듯 입술을 물어뜯으며 방청석을 힐끔거렸습니다. 그곳엔 박성재, 박영라, 지은호,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 한우진이 나란히 앉아 재판부를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주문. 피고인 고성희의 상고를 기각한다. 재판장의 건조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27년 전 남편 한재석을 독살하고 자연사로 위장하여 막대한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최근 현 남편인 박진석 회장 또한 독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자 지속적인 약물 투여로 급사에 이르게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또한 과거 친자 유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보육원에 불을 지른 현주 건조물 방화, 의붓자녀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유기, 가온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천문학적인 배임 및 횡령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고성희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아들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상황조차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모성마저 저버린 행위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경계하여 그 죄를 참회하게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고성희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땅, 땅, 땅. 판결 확정을 알리는 판사봉 소리가 3번 울리자 고성희는 마치 끈 떨어진 인형처럼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멍하니 있던 그녀는 곧이어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내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징역. 내가 여기서 죽으라고.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우진아. 한우진. 교도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던 고성희는 방청석에 한우진을 발견하고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너 살렸잖아. 내 간 내놓고 너는 살았잖아. 판사님한테 가서 말 좀 해. 우리 엄마가 나 살렸다고. 은혜도 모르는 자식아.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한우진은 그 소란 속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울부짖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우진은 고성희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천천히 그리고 냉정하게 고개를 돌려 등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완전한 결별의 선언이었습니다. 안 돼, 우진아, 가지 마. 나 좀 꺼내줘. 닫히는 법정 문 너머로 고성희의 처절한 비명이 사라질 때까지 내 사람은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욕망의 화신은 자신이 스스로 판 깊은 구덩이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도심의 한 고급 카페입니다. 그곳에 세련된 정장 차림의 박영라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녀의 맞은편에는 진화그룹의 나이 지긋한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을 꺼냈습니다. 박영라 양. 아니, 이제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회장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모친이신 고성희 회장님과의 오랜 약속도 있고 사실 가온과 진화가 사돈을 맺는다면 양사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엔 경황이 없어 거절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만 재고해 주십시오. 영란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의 이름만 나와도 주눅 들어 벌벌 떨었을 그녀였지만 지금의 눈빛은 확신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아빠 박진석 회장님 돌아가셨어요. 죽은 사람 약속 지키려고 산 사람 인생을 팔 순 없잖아요? 제 대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아니, 더 확실해졌죠.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비서실장 앞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감옥이라는 제목의 웹툰이 띄워져 있었는데 실시간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었죠. 보세요. 저 이제 재벌가 딸 박영라보다
웹툰 작가 라라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하고 바쁘거든요. 제 경험을 담은 이 데뷔작이 대박이 나서 차기작 준비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결혼 노름할 시간도 없네요.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저는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제가 선택한 사람과 제가 원하는 시간에 결혼할 거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비서실장은 영라의 당당한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헛기침만 하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라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통쾌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쭉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눈부신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화면은 가온그룹 본사 대회의실로 전환됩니다. 꽉 찬 임원들 앞에서 박성재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철부지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동시에 갖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죠. 이번 분기 투명경영위원회를 신설한 이후 우리 가온그룹의 신뢰도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모두 임직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임원들의 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박성재의 시선이 오른쪽에 앉은 기획조정실장 한우진에게 머물렀습니다. 우진은 형의 시선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박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설립된 새생명 재단을 통해 장기 이식 대기자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가온그룹이 과거의 오명을 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 성재와 우진은 그제야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색했던 형제 사이는 이제 눈빛만 봐도 통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 한 실장. 너 아까 나 띄워주는 멘트 좀 자연스러웠다. 사회적 책임 운운하면서 성재의 농담에 우진은 약통에서 약을 꺼내 먹으며 씩 웃었습니다. 이식 수술 후 평생 먹어야 하는 면역억제제였지만 그에게는 이제 삶을 이어가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형님이야말로 회장님 포스가 이제 좀 나시는데요? 아, 맞다. 오늘 저녁 약속 안 잊으셨죠? 은호 갤러리 오픈 파티요. 늦으면 은호한테 혼나는 거 아시죠? 당연하지. 지혁이 형도 온대. AP그룹 회장님이 우리보다 더 바쁘실 텐데 은호 일이라면 만사 제쳐두고 오시잖아. 그날 저녁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루프탑바. 지은호의 개인 갤러리 오픈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갤러리 벽면에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눈부신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요. 바로 그들 5사람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작품들이었습니다. 파티장 한쪽 구석, 5사람이 샴페인 잔을 들고 모였습니다. 박성재, 박영라, 지은호, 한우진, 그리고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 이지혁.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단단해진 이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격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우리 은호, 진짜 장하다. 그 힘들었던 시간 다 이겨내고 이렇게 멋진 작가가 되다니. 내 그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 은호가 쑥스러운 듯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에이, 다들 옆에 없었으면 못했지. 성재 오빠, 영라, 지혁 오빠, 그리고 우리 오빠 우진이까지. 다들 고마워. 진짜로. 영라가 우진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장난을 쳤습니다. 근데 우진 오빠,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받고 있는 거지? 엄마. 아니, 그 여자가 아니라 찜찜하다고 술 안 마시는 건 좋은데 너무 운동 중독 아니야? 몸이 돌덩어리 같아. 우진은 팔 근육을 살짝 내보이며 으쓱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건강해야지. 내 목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살지 못했을 수도 있는 덤으로 얻은 삶이잖아. 비록 그 여자가 죗값 덜려고 중간이지만 이제 내 피가 돌고 내 숨이 섞여서 완전히 내 거야. 아주 건강하고 올바르고 행복하게 써줄 생각이야. 그게 최고의 복수이자 내 삶에 대한 예의니까. 그의 말에 모두가 숙연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밤하늘에 펑펑하며 형형색색의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불꽃들이 그들의 머리 위를 수놓으며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박성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보고 계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거. 하늘에서라도 편안하셨으면 좋겠다. 그럼요. 분명 흐뭇해하실 거예요.
지혁이 잔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자, 이제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과거의 악몽은 끝났고 앞으로는 거짓 없이 진짜 화려하고 눈부신 날들만 가득하기를. 우리들의 화려한 날들을 위하여, 위하여. 5개의 샴페인 잔이 경쾌하게 부딪혔습니다. 쨍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카메라는 서로를 마주 보며 웃고 있는 그들의 행복한 표정을 하나하나 클로즈업하다가 점점 뒤로 물러나며 화려한 도심의 야경 속에 어우러진 5사람의 모습을 비춥니다. 욕망의 눈먼 자는 스스로 판 차가운 감옥에 갇혔지만 상처를 딛고 서로를 지켜낸 이들은 비로소 진짜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자막이 떠오르며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서로를 보듬으며 더 단단해졌고 진실은 마침내 승리했다. 이제 진짜 우리들의 화려한 날들의 시작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